각각의 바이오 의약품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좀 많기는 하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 한 40%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뭐 백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바이오 의약품 중에는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의 현황들이에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회사에 한번 문을 좀 두드려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바이오 의약품 이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제약사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실 일들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녹십자를 비롯해서 뭐 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SK케미칼 이런 데서도 바이오 의약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약간 의약품 생산 규모는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전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질 않다. 아까 보셨잖아요. 0.7%.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형 제약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혁신형 제약기업이다. A제약회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이야. 라고 해서 소개하는, 지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과연 바이오 의약품들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본 거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매출액 규모죠. 한 1,000억 정도 되면은 지금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한 3,000억 이상 정도는 돼줘야 중견기업이라고 하죠. 중견기업이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그래서 그 중견기업 정도 규모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를 하는 기업들이 삼성과 셀트리온 몇 개 회사를 빼고는 거의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도별로 해서 이거 앞으로의 이제 시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까지 연구 개발이 되고 있구나. 임상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국내에서 줄기세포랑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특별히 실패하지 않는 한 앞으로 4년, 5년 정도 후에는 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현재 국내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이 한 132품목? 134품목 정도 돼요. 근데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임상이 성공이 되게 되면 분명 훨씬 더 많은 바이오 의약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잠깐 특허 얘기 나왔던 거 있었죠. 그래서 휴미라가 2018년도 5월 달에 특허가 끝나면서 많은 회사들이 그 전에 연구를 했죠. 한 10년 전부터 연구했어요. 10년 전부터 연구를 딱 하면서 2018년 5월만 내봐라. 내가 바로 내보낸다. 라고 해서 바로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미라 시장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도 휴미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방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LG라든가, 그 다음에 화이자, 산도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업들에서도 제네릭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도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리고 암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암제들, 이런 것들이 일부 차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면역 치료제와 항암제가 바이오 의약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제약산업을 이렇게 한번 키워봐야지. 제약산업을 이렇게 키워야지. 라고 해놓은 그 우리나라 제약산업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강론이에요. 강론. 그래서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론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들 한번 보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의 분야는 사실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또는 이제 조직공학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가 단지 여러분들에게서 또는 저에게서 세포만 떼내가지고 그것을 유전 조작이라든가 또는 특정 기능을 삽입해서 다시 넣어준다고 해서 세포 치료제는 아니죠. 그래서 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올간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공학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역시 조직공학을 포함하는 면역세포 치료제와 체세포.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체세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도형화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면역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유전자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쪽은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지금은 다들 그쪽으로 거의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해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카티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카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도 아마 한 몇 개월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몇 개월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T셀을 가지고 면역치료제라든가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T셀이 뭐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그 항원이 들어왔을 때 공격해서 싸우는 셀이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항암제를 한번 죽여보자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얘를 이용하다 보니까 암 환자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암세포의 그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70억 개의 피노타입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에피톱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키메릭 안티젠이에요. 키메릭 안티젠. 그래서 이 키메릭 안티젠에다가 T셀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내 세포를 떼가지고 상대방 세포가 아니고 내 세포를 떼서 한번 키메릭 안티젠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한 게 이제 카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자료들 쭉 찾아보시면 아마 수두룩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NKT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NK셀을 이용해서 면역항암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추럴 킬러셀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또다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특정화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개발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부분 쪽에 한번 진출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에 다능성하고 만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줄기세포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이게 이제 줄기세포가 뭐예요? 줄기세포는 떼가지고 피부면 피부, 코면 코, 눈이면 눈, 그 부위에 갖다 딱 놨을 때 그 조직으로 분화하는 세포. 그래서 굉장히 기능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줄기세포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했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아마 몇 년 전이죠. 한 10여 년 전쯤 줄기세포 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될 분야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외에 약간씩 좀 뒤처지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이오를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 비슷해요. 유전자 치료제들. 근데 이 유전자 치료제들은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끄잡아내서 해야 되잖아요. 끄잡아내서 그 부분이 망가져 있는 부분 또는 딜리션 또는 인서션 돼서 구조가 바뀌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대체를 해야 되겠죠. 대체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지금은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아데노바이러스를 바이러스 벡터로 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여러 가지 치료제 분야에 아데노바이러스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전자 치료제를 하면서 아데노바이러스의 효능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 뉴런에 감염하는 아데노바이러스, 뭐 예를 들어 AAV9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그 바이러스에다 심어주면 얘네들은 뉴런에 가서 딱 감염을 해요. 바이러스가. 뉴런에 가서 딱 감염을 하니까 그 부분에 가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셀에 있는 유전자와 교차 결합을 해서 그 안으로 인서션 되겠죠? 그러면 그 유전자, 망가진 유전자는 딜리션이 되고 새롭게 조합된 정상적인 유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망가진 유전자를 외부에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주입을 해서 그 유전자와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단백질 합성도 되고 유전자 레플리케이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유전자 치료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전달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우리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유전자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맛배기로 그 객관식으로 하나 냈어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줄기세포가 세포 기원이라든가 치료 방법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세포 기원에 따라서 그것이 성체냐 아니면은 배아 발생 단계부터에 있는 세포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다음에 역분화 줄기세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동종이냐 이종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는 또 이렇게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니까 이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과 조직이죠. 조직과 기관이에요. 거기서부터 떼낸 세포이기 때문에 그 조직 특화, 조직 적합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연골 줄기세포, 제대혈 줄기세포, 뼈, 피부, 지방. 요 부분 나왔으니까 뭐 뒤에서 잠깐 더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요새 이제 인보사, 그게 이제 2017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굉장히 붐업됐던, 바이오 의약품에 붐업됐던 그 치료제인데, 금년도 5월 달이죠. 5월 달에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게 원래는 연골 줄기세포를 썼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 약간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연골 줄기세포가 아니고, 신장 줄기세포, 신장세포.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약 한 3,000명 정도가 이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이런 산업 자체가 약간은 좀 움츠려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움츠려드는 건 아니고, 이 반면교사 삼아, 좀 더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 좀 더 붐업될 수 있도록 회사들도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 저게 29번째 신약인가 뭐 그렇죠.
29번째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인데 허가가 취소가 돼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연골 부분에 연골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각각의 조직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그 줄기세포를 떼서 그걸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세포 치료제의 종류예요. 그래서 적응증을 한번 보시면 이 심근경색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연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앞에서 성체 줄기세포 보셨죠?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 이 크론병은 지금도 일반 의약품으로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죠. 대장 천공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바이오 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분명 머지 않았다. 곧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게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바이오 의약품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글로벌 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매출액 추이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약품 소비량도 세계 1위입니다. 의약품 소비량 자체도 굉장히 세계 1위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 약간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를 보여드리는 그런 결과인데. 전체로 피부 질환이라든가 근골격괴,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점차 시장은 종양 분야로, 암 분야로 바뀌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아마 의약품 개발을 하는 그 트렌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도 다른 의약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도 역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가와 동종세포 치료제에 대한 장단점인데요.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세포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가세포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동종세포를 이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세포인 경우가 동종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가세포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병원에 가서 세포를 떼내야 되고 자기 세포를 배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또 더 들어가더라. 그런데 동종세포인 경우는 조금 다르죠. 다른 사람의 세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서 내가 치료제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자가세포의 이런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기 거니까 면역원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항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크로파지가 와서 쫙 먹으면서도 항체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자기 세포 다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집에서 대문 열고 들어갈 때 지문 인식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미 자기 몸에 대한 세포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원성은 없는데 동종세포인 경우 다른 사람의 세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원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각각의 기업들이 줄기세포를 한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GE하고 서머피셔, 우리가 흔히 이제 서머피셔 하면은 그냥 마이크로 파이펫 막 만들고 장비 만들고 이런 회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회사들이 바이오 의약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합병. 다른 회사 바이오를 하는 회사들하고 가족 회사가 되는 거예요. 가족 회사가 돼서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의 영역을 연구하고 판매하고 생산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스템셀 하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이오 의약품을 하는 회사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서머피셔라든가 GE라든가 이 GE 뭐 하는 회사예요? 형광등 만드는 회사. 그죠? 이런 회사들까지도 지금은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 의약품을 하기 위한 자금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회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시장 현황이라든가 뭐 시장 전망. 바이오 의약품은 시장 전망이 일반 케미컬 의약품처럼 하향 곡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바이오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모두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장률은 계속해서 30% 이상의 이러한 성장률을 계속 보일 수 있을 거다. 앞으로도 보일 거다. 라고 예측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북미뿐만 아니에요. 북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럽, 아시아, 태평양 전체적으로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바이오 의약품 쪽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 자체가 골고루 늘어나고 있는 추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성체냐, 배아냐, 이런 부분들 성장률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글로벌 그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시장 현황, 2016년과 2025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줄기세포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조혈과 제대혈, 관련되어 있는 이런 줄기세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2016년도에는 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커졌죠. 예. 그래서 한 9억 달러 정도 되던 시장들이 2025년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시장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900만이죠. 900만 불에서부터 뭐 수천억이죠. 수천억까지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역시 재생의학과 신약개발 역시 이 측면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시장. 뭐 유전자 치료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보틀렉은 있는데 데스밸리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도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전 지역과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전자 치료제도 다른 세포 치료제처럼 일반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증가 트렌드처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미 지역만 한번 딱 따로 떼놔봤어요.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에요. 유전자 치료제가 안고 있는 그런 저해 요인, 성장 요인. 가격이 비싸다. 연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게 얼마 전에 허가난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해서 스마. 그래서 그 이 질병은 어린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어린아이들. 한 2살 정도? 2살 정도 이하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인데 자칫하면서 사망하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발병률은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발병률이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발병률이죠.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가격이 놀랍죠. 212만 불. 1회 주사로 끝나는 거죠. 1회 주사로. 이 스핀라자라고 해서 이전에 약이 개발이 돼 있었어요. 바이오젠에서 만든 약인데 그 제제가 개발이 돼 있었는데 걔네는
처음에 한 4번에서 6번까지 주사를 쫙 맞아요. 주사를 맞고 이후에 매년 맞아야 돼, 매년.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스핀라자인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 사실 이 약에 대해서 경쟁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맞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가까이 되는 거죠. 50억. 스핀라자. 근데 졸겐스마는 뭐 한 20한 2, 3억? 20억에서 한 25억 사이 정도면 한 번 치료로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야, 이게, 20억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5년 동안 할부해주자. 그래서 연간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약간 좀 많은 회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먹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 파란을 일으켰죠. 제약업계, 바이오 의약품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하던 의학이에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해가지고 분명, 야, 이게 졸겐스마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근데 올해 임상이 끝나고 5월 달에 시판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겐스마, 이런 약이 있구나. 바이오 의약품에서 얼마 전에 시판이 됐고, 유전자 치료제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기업들인데 사실 국내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좀 더 삼성이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처럼 좀 더 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조그만 그 중소기업에서도 연구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좀 더 앞으로 많은 그런 그 제품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 바로 그거예요. 인보사.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코오롱 법인이죠. 이 회사에서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이제 팔게 된 그런 약인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이오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제들이 제품으로 나와서 많은 환자들에게 활용이 됐으면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핵심 기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포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뭐예요? 대량 생산 기술. 뭐 소량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이오 리액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이런 기술도 분명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쭉 한번 4가지 정도로 나열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심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바이오 의약품들을 개발을 하면서, 물론 우리 자가세포라든가 인체에서 유래된 이런 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없이 많은 치료 예를 거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은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반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져 오다가 지금에 나와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늘 의약품인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유전자 치료제 주요 기술이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 의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카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그 기술들 개발들 많이 하고 있는 분야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좀 자료를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뭐 저런 치료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뭐 좋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국내에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의 허가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임상이라든가 뭐 시판 후에 이런 부분 이제 PMS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그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임상 연구.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제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줄기세포 치료제는 수없이 많은 품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역시 임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임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만 개발된 건 아니에요. 국내에서 개발이 돼서 미국에 가서 임상을 할 수도 있고 유럽에서 개발이 돼서 미국에서 임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이 됐더라도 미국에 가서 임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도 과연 동종으로 할 거냐, 이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가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비중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동종의 세포를 이용해서 만약에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가세포를 이용한다면 비용에 대한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쭉 보면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를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기원에 따라서 뭐 골수라든가 뭐 제대혈이라든가, 제대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출산을 할 때에 이제 제대혈을 모아놨다가 그 나중에 가서 그 친구들이 질병이 발병이 됐을 때 그 제대혈을 이용해서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임상 연구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자 치료제도 다른 바이오 의약품처럼 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도 역시 마찬가지 임상 연구별로 해서 이건 이제 그 어떤 벡터를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래서 벡터는 지금도 바이럴 벡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같은 거 그런 거죠. 아까 그 졸리엔스마나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걔네들 AV9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바이럴 벡터가 우리가 핸들링하기가 좋으니까 지금도 이제 바이럴 벡터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하죠. 그리고 조직 특이적으로 감염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스페시피시티는 굉장히 높죠. 바이러스 벡터들이.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새로운 어떤 스페시피시티를 가지는 이러한 그 벡터들,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캐리어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바이럴 벡터가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여 방법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작용 기전에 따라서 임상 연구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임상 연구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밑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기업이구나,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런 바이오 기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셀트리온하고 이제 여기 삼성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삼성도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도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면 이제 각각의 개발사, 항체 치료제라든가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회사가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백신은 사실 거의 한 품목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제조합 단백질하고 모노크로널 엔티바디, 항체 치료제죠. 항체 치료제들이 대부분 제품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우리나라가 어떤 바이오 시밀러들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각각의 회사들이 쭉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들을 보여드리고, 이게 인보사. 그래서 약간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그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7월 달에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금년도 5월 달에 허가가 좀 취소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현재 미국 FDA에, 허가가 예정돼 있거나 허가돼 있는 그런 그 줄기세포 치료제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유럽.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발 단계별로 해서 각각의 세포 치료제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런 현황,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자료가 보통 이제 통계 자료들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뒤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15년에서 2017년 자료가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들은 보통 한 2017년 정도 자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체 수에 비해서 이런 산업들의 우리 인력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가셔서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한 부분이고요. 뭐 연구뿐만 아니라 생산, 영업관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는 아마도 품질관리라든가 품질보증, QA, QC 이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이제 분야별로 해서 생산, 연구 이쪽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의 인력들이 분포하고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그럼 어디로 내가 가서 한번 취업을 해볼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R&D로 갈 것인가, 아니면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직접 들어가서 한번 생산을 해볼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력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거의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특성을 살려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다. 뭐 예상되는 바로는 한 1.3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단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앞으로의 바이오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 중에는 면역 억제제라든가 또는 항암제 분야가 굉장히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분야는 바이오 의약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느끼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굉장히 증가할 거다.